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북한이 다시 잇따라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네, 남측의 포사격에 대응하는 조치였다면서 더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대치에 우발적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철현 기자,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동서해안으로 대규모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5일에는 강원도 금강군과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을 쐈고요. 6일 오전에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90여 발, 오후에는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또 10여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포탄의 탄착 지점이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도발의 이유를 우리 측에 돌리고 있죠. 지난 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남측이 쏜 발사체 수십 발이 포착돼 대응 사격을 했다면서 담화를 냈는데요. 전선 일대에서 불필요한 긴장 격화에 불씨를 일으키지 말고 자중할 것을 경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선 일대에서 남측이 또다시 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며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포 사격을 단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우리 군과 미군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다연장 로켓 등을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국방부는 한미연합 포병 사격 훈련은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된 정상적 훈련인데 이를 비난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사격을 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북한은 5일과 6일 이틀 동안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의 담화를 3번이나 발표했는데요. 도발적 행동들을 일일이 계산하면서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군사적 대응이 더욱 공세적으로 변할 것이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한미가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강력한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대응 전략이 마련됐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략 자산을 동원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서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주한미군의 군사 분계선 주변 훈련에 대해서는 포병 사격 등으로 대응하는 일종의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다른 도발 정황도 있나요?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발사대를 가리고 있던 터널이 열리고 로켓을 발사대에 세우는 용도로 쓸 수 있는 크레인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확인이 되는데요. VOA는 새로운 대형 로켓 발사를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을 녹화 중계하면서 우리나라 경기는 쏙 빼놨던 북한이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16강전 경기를 중계 방송했습니다. 네, 손흥민, 황희찬 등 우리 선수들 면면을 이례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북한 조선중앙TV는 한국과 브라질 경기 다음 날인 7일 밤에 이 경기를 녹화 중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질 팀과 남조선 팀 사이의 16강대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그냥 한 개 팀이라 부르며 아예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남조선이라 칭하면서 약 70분 분량으로 편집한 영상을 내보내는데요. 브라질의 골은 물론 후반전 백승호 선수의 만회골 장면도 여러 차례 반복해 보여줬습니다. 남조선 팀의 골차기입니다. 예, 골인입니다. 득점 장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이력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기도 했어요. 선수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고요. 선수들 이력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나이가 26살이고 키는 177cm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에 대해선 활약이 좋았다는 언급을 하는 등 경기력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앞선에서의 활약이 좋은데 지금 이 경기에서는 브라질 팀의 방어수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철저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자기 경기 유동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광고도 가리지 않고 우리 팀의 조별 예선 성적도 전하며 비교적 중립적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남조선 팀은 조별연맹전 8조에 속해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1승 1패 1무승부의 기록으로 조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그동안 중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중계한 이유는 뭘까요? 북한은 남북 간 훈풍이 불던 시절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한국 경기를 내보내긴 했는데요. 김정은 집권 후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등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도 언급하지 않고 나오는 장면을 편집해서 내보내곤 했었는데요.
한국팀이 큰 점수차로 졌다는 점과 다른 경기는 방영하면서 한국 경기만 빼는 게 오히려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이 갑작스런 태도 변화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한국전 보도를 안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을 개연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4대1로 완패를 했거든요.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북한이 곡물 생산과 유통에 관한 법령들을 개정했다죠? 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상무회의에서 농장법과 양정법 등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하고 채택했습니다. 알곡 예상 수확고의 판정이나 수매 계획, 농장 사업 조건 보장에 대한 내용과 질서를 세우는 문제 등이 주로 보충됐습니다. 량곡 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량종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9월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을 다뤘는데요.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곡물 생산과 유통 관련 법령을 개정해 통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에선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또 새해 초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새 정책 방향이 드러날 텐데요. 이에 앞서 지금은 성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에 또 수해에 올해 북한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벌써 간부들에게 열백밤을 새서라도 실력을 기르라는 매서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북한의 성적표를 김세로 기자가 미리 매겨봤습니다.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한 해의 성과를 결산하고 새 정책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는 노동당의 최대 행사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각 조직들은 연말 결산을 위한 총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 공장 그런 데서도 다 이제 진행을 합니다. 부문별 교랍, 조직생활, 학수, 그다음에 생산계획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총결산. 북한은 1년 전 전원회의에서 건설, 경제, 방역, 국방, 농촌 등의 분야에서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가는 어려웠지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2022년의 대내외적 환경은 사상 초유의 역경이었지만 당 중앙의 정확한 영도력에 의하여 국가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과연 그럴까? 국방부문은 1년 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탄도미사일 등 무기 현대화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은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이 올해 가장 그들의 표현하면 성과적인 그 사변적인 해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는 초라합니다. 북한은 1년 전 식량부터 농촌 개량까지 농업 문제에서 큰 진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민의 세계적인 숙망을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시고 우리 인민의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는 데 하지만 이상저온의 집중호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은 예년보다 줄어 식량난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고 급기야 농민들로부터 더 많은 곡물을 걷어들이기 위해 곡식 수매와 양정법까지 개정했습니다. 교복, 학용품,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공업 제품 생산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지난 6월 중간평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간부들을 질타할 정도로 조악한 품질이 문제가 됐습니다. 북한이 현재 자력갱생으로 그나마 돌파해서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경공업 분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중간재라든지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거나 해외에 자본이 유입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경공업이기도 하겠죠.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기는
2년간 국경을 완전 봉쇄하면서 지켜온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확진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부랴부랴 김정은을 포함한 당 간부들의 집안 비상약까지 내놓으며 간신히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경 봉쇄와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부쩍 자랑하는 성과는 주택 건설입니다. 올해 착공한 평양시 화성지구 만세대 건설은 현재 진행 중이고 북한 텔레비전은 각지 농촌에서 소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했다는 뉴스를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보금자리를 받아안고 행복에 겨우 어쩔 줄 몰라 하는 새 집의 주인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후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 북한은 이달 말 전원회의에서 새해 주요 과제를 결정하고 곧바로 새해 초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예산을 빨리 확정해 사업 속도와 성과를 높인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나 과제를 내놓기는 어려워 기존 사업들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잠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뭐라고 얘기했더라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거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까지도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에 어떤 새로운 형태는 대외 정책이나 핵 전략 또 혹은 미국과의談判 그런 분야를 빼고는 올해와는 매우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노동신문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당 간부들의 분발을 강조했습니다. 소심성, 보신주의, 책임회피, 무능력, 요령, 눈치노름 등의 종지부를 찍고 모르면 배우고 능력이 달리면 열백밤을 패서라도 수준을 높이라고 다그칩니다. 중간 간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군사 부분을 비롯해서 사상,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정상국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올 초부터 당 간부들을 수시로 모아 정치 행사와 특별 재교육을 실시한 북한이 연말까지 당 간부와 주민들의 충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핵미사일로 인한 제재와 코로나 봉쇄 해결 없이 새 계획을 내세워야 하는 북한. 해가 바뀌어도 자력갱생과 사상무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북한 체제의 한계와 고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예전엔 겨울철이 다가오면 월동 준비하느라 바빴죠. 지금은 이 말도 잘 쓰지 않게 될 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아직도 월동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겨울나기. 북한이 궁금해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과 평양, 기온이 비슷하더라도 평양이 더 춥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짜 그래요? 네, 저도 사실 평양이 좀 기온이 좀 낮은 줄 알았는데 같을 때가 거의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평양에 있을 때가 더 추웠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더운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겨울에 집에도 그렇게 이제 따뜻하지 않아서 항상 그 구들 아래 그 조금 따뜻한데 거기에 이제 앉아 있어야 되고 사무실 가도 춥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10년 지금 제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거의 추운 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추위는 단지 기후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사회가 얼마나 에너지라던가 주거 환경과 같은 인프라를 잘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탈북민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는 난방을 틀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집이 단열이 잘 되다 보니까 별로 추운지 모르겠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춥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노동력의 질이 저하되죠. 그만큼 추위라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전체적인 인프라의 영향을 받고 다시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며칠은 괜찮았는데 지난주까지 꽤 추웠잖아요. 그렇죠. 날씨에 민감하신 분들은 SNS 보니까는 추워서 출근 못하겠다 이런 글도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네. 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이라는데요. 올겨울은 이렇게 급격한 한파가 주기적으로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난 3일 평양 풍경입니다. 예년보다 20여일 늦었다는데요. 첫눈이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친구 또 가족과 인증샷을 찍으며 첫눈을 기념하는데요.
눈 온 다음에 그죠?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들 같습니다. 눈을 보니까 마음이 막 상쾌해집니다. 롱패딩에 부츠, 목도리까지 완전 무장을 한 사람들. 예전보다 화사한 옷차림이 인상적입니다. 북한도 11월 말에 전역에 추위 중급 경보, 우리로 치면 한파 경보를 발령했을 정도로 맹추위가 찾아왔었죠. 평양은 영하 10도, 백두산 지역은 영하 36도의 한파가 이어졌고 폭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함흥 이북 지방이 뭐 영하 20도, 영하 30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하 30도 되면 침을 딱 뱉으면 땅에 떨어지면서 얼어서 이제 굴거든요. 진짜로요?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 쇠로 된 문고리를 맨손으로 잡으면 이제 생각 없이 그냥 잡았다가 쪽쪽 달라붙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겨울이 기본적으로 좀 길고 혹독하죠. 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낙엽이 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정말 혹독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이 북한의 추위. 그래서 월동 준비를 좀 하잖아요. 겨울 나이 준비, 뭐 월동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김장이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치가 겨울의 반식량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많이 김치를 해야 돼요. 하고 주로 이제 그 난방을 위해서 나무 떼는 쪽에서는 나무해서 다 빡에서 싸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석탄 가지고 연탄, 이제 북한에서는 구멍탄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 300개 내지 500개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걸 다 직접 만드나 봐요. 그렇지요. 뭐 직접 다 찍었지요. 하고 창문에 비닐 방막 치고 그다음에 정리 바르고 이건 이제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안 들어왔을 때 너무 추워서 그 침대에다가 비닐로 이제 주머니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섬신 신고 섬원 입고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 그다음에 잘 때는 그 쇠통에다가나 비닐통에다가 물 따뜻하게 이제 해가지고 그 안고 이제 자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신문에서 이 겨울 옷차림을 다양하게라는 제목으로 겨울에 다양한 색깔의 이런 속옷들을 입어서 거리가 화사해졌다 이런 그 기사를 실었거든요. 이 북한에는 뿌찐 동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푸틴 동복인 거예요. 뭐 푸틴이 즐겨 입는 스타일의 옷이었다라는 설도 있고 푸틴은 곧 러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혹한에 입는 옷이다라는 설도 있고 다양합니다. 왜? 하여튼 우리나라로 따지면 롱패딩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뿌찐 동복이 한 150불에서 200불까지도 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북한의 시장화가 많이 진전이 되면서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월동 준비는 또 좀 모양새가 다른 거죠. 월동이라는 걸 북한에서는 겨울 나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아까 조충희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월동 준비를 겨울 나이 차비라고 한다고요. 네, 겨울 나이 차비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난방과 식량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평균 해발 1,300m, 백두산 중턱에 위치한 삼지연시의 주택입니다. 삼지연시의 가정집들은 전기 난방을 도입하고 온수시설들을 갖췄다고 홍보했었죠. 24시간 뜨거운 전기 난방에서 정말 물도 잘 나오고 전기도 자라서 또또하게 추운 줄 모르고 납니다. 그런데 최근 입주한 함경남도 살림집들을 보면 굴뚝이 눈에 띄는데요. 나무나 석탄 같은 땔감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새 집에도 굴뚝이 있는데요. 북한의 난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삼지연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 난방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이 완전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큰 사다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24시간 전기를 계속 보내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도 하지만 불을 떼서 용기로 이제 구들을 덮일 수 있게 이중 구조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함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전기가 많이 보장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굴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라는 거를 유엔에 제출했어요. 거기 보고서에 보면은 평양 같은 도시는 석탄을 많이 떼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땔감, 장작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여전히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당국이 산림보호를 워낙에 강조하다 보니 요일을 제한하거나 죽은 나무만 가져가라고 하거나 이런 등등의 조치 때문에 땔감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이런 땔감이나 에너지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이 땔감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은 최근에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는 평양 외곽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집집마다 메탄가스를 저장하는 탱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가축의 배설물이나 인분, 볏짚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땔감이 부족한 북한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열 에너지도 난방연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태양열로 물을 가열하고 저장해서 난방과 온수로 사용합니다. 사실 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로 충분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난방이라는 게 주택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각종 시설, 설비들, 공장들 이런 데에서 시설이 동파되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하려면 난방이 중요하고 또 특히나 목장 같은 데서 가축들을 키우는데 이 가축들이 혹한을 견딜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도 난방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한 에너지원이 충분치 않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한은 저런 거보다 석탄을 이제 많이 떼는데 가스 사고가 많습니다. 가스 사고가 일산화탄소 중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연탄 떼는 집에는 가스 사고가 많아서 그 일기예보에서도 이제 보면 가끔씩 겨울이 되면 가스 사고 주의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민방 같은 데서도 이제 그 가스 순찰대 조직해가지고 이런 당번 짜가지고 순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이제 두들겨가지고 대답이 나와야 살아있네 하고선 딴 데로 가는데 대답 안 하는 경우에 정말 짜증나요. 그래서 막 발로 착하고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겨우 일어나서 살아있어 하면 그다음에 이제 나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길고 또 추운 겨울을 앞둔 북한의 고민,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식량인데요. 최근 북한은 온실 농장을 부쩍 강조합니다. 눈으로 하얗게 덮인 이곳은 2019년 문을 연 함경북도 남평의 온실농장입니다. 춥기로 유명한 지역에 비행장 부지에 건설했죠. 여기 다 허벌판이나 다름없었어요, 여기. 누가 여기서 남새가 이렇게 사철 푸른 남새가 이게 쏟아질 줄 생각했겠어, 이거. 이게 던지개비가 아니고 뭐이겠어, 이게. 이날 온도는 영하 6도. 북한 TV는 이런 겨울에도 마치 봄처럼 채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작업반 신세계 호동에서 하루 생산량이가 15톤 이상 되는데 정말 남새를 수확해가지고 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런 온실 농장이 고질적인 겨울철 북한의 어떤 식량난,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온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렇게 이제 대규모의 온실에 제대로 된 난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온실 같은 경우에는 가스 사고 나면 완전히 또 다 이제 채소가 다 죽어버리니까 전기 난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전력이 부족한 북한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온실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그래도 주민들의 겨울 뭐 식량 이런 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북한이 이제 애민 정신들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걱정한다면 좀 더 자원을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국가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월동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여지책이 난무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아무쪼록 이번 겨울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당분간 한파 수준의 극심한 추위는 없을 거라고 하죠. 네, 그래도 또 언제 추워질지 모르니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콘서트나 공연 많이 열리고 있죠. 네, 눈에 띄는 공연 많은데요. 한 탈북민이 남남북녀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연극도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북의 젊은이가 우여곡절 속에 소중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고 하네요. 네, 그 무대로 이상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편의 작품이 올려지고 있는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 서울 대학로. 이곳의 한 소극장에 최근 특이한 제목의 연극 포스터가 하나 내걸렸습니다. 서로 다른 집합이 겹치는 부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도형, 벤 다이어그램. 10년 전 남한으로 넘어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고 수많은 무대 경험을 쌓아왔다는 30대 탈북 여성이 쓰고 연출한 작품입니다. 사고방식의 차이, 그리고 남북한의 어떤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었을 때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공연을 앞둔 대기실에선 비슷한 또래의 배우들이 스스로 분장을 하며 가볍게 대사를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아줌마 저희가 좀 바빠서요. 아니 내가 하나만 물어보려고. 아줌마 저희 차 시간이 있어서. 북한 사람을 처음 아이야 죄송해요. 저리가. 리허설에 들어가자 긴장감 속에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음악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동작이 너무 루즈하고 땡길 동작을 땡기고 느리게 하는 건 제대로 느리게 해서 그게 호흡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 배우만 맞춰볼게요. 네. 남남북녀 커플의 소소한 일상과 사랑을 소재로 한 연극 벤 다이어그램은 실제로 남한 출신 남편과 결혼해 6개월 된 아기를 둔 연출가의 경험이 녹여졌고 차이를 넘어 사람을 잇겠다는 포부로 4년 전 설립한 극단 문화이수다의 7번째 작품인데요. 다른 문화를 좀 안전하게 이으면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문화 자체로 존중받으면은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윤택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그래서 남북한의 문화도 있고 해외 문화도 있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집안에 따라서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문화도 좀 이어보자는 생각으로 통일부와 남북 하나재단의 공동 공모전에서 후원작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이번 연극은 올해의 통합문화 콘텐츠 수상작으로 선정돼 제작됐는데요. 정부의 지원으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 주제를 이렇게 대본을 써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탈북민의 실생활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굉장히 좀 높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나 둘 관객들이 입장하고 무대에 조명이 꺼지며 막이 오른 연극 벤 다이어그램. 아르바이트하면서 만났던 21살 동갑내기 남남북녀의 여행길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행지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두 남녀는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가진 것 없던 어린 나이에 여자는 유산을 경험하고 군대 간 남자는 가혹행위로 힘들어하며 서로가 조금씩 멀어졌고 결국 이별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 내래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다. 너도 힘들어 보여. 그동안 고마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간? 그로부터 13년.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이들은 미국 생활을 마친 귀국녀와 평범한 직장인으로 재회하게 되고 추억 어린 여행길에서 다시금 사랑을 속삭입니다. 야, 너 여기서 한 번만 더 넘어오면 아주 총살이라. 왜? 아까 대청살이 시켜줬잖아. 아이, 진짜. 이후 동거를 시작하는 남남북녀는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른 만큼 일상 속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전생? 엄마, 우리랑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한꺼번에 다 쓸어버려. 저기 우리 가족이 있잖아. 좋은 기술로 다
아, 내가 정말로 몰랐고 무지했던 부분들이 있구나. 오로지 그냥 접하고 듣기만 했었지만 이거를 내가 직접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다른 문화의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고 해서 같은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거를 넘어선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홀로 탈북한 애인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 남자는 북녘의 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해 탈북 브로커를 만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얼굴을 싹싹싹싹 바꿔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매력 있게 다가오고 너무 재미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들뜬 마음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려 한 순간 여자는 북녘의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남자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지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남남북녀의 사랑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쯤 산에서 노래 부르며 정신없이 남을 듣고 있을걸? 맞아. 그때 그 브로커가 진짜 잘 돼서 이사 가셨다고 말했었어. 남북 출신의 관객들에게도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는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재밌고 흥미롭게 봤습니다. 일단 뭐 고향 생각도 나고, 뭐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탈북자의 이야기인데 그걸 평소에 알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서 살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소소하게 풀어냈던 연극 벤 다이어그램. 남북 출신의 연극인들은 그 무대를 함께 꾸미며 현실 속의 벤 다이어그램, 남북의 교집합을 꿈꿔봤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오인구? 구호다? 구호다? 헛다임? 잘 모르겠어요.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관계가 받다, 매우 가깝다는 뜻으로 북한에서는 살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한 문헌에는 살밖에 지내다, 살밭은 친척과 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북한 말이 좀 한자랑 관련된 것 같아가지고 좀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살갑다 비슷한 것 같고. 왜 살봤던지 잘 모르겠어요. 또 새로운 거 아는 것 같아요. 12월에는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분들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임도 많아지고 또 마음도 분주해지죠.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 신경 쓰시고요. 마무리 잘하고 희망찬 새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